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트 펭귄 생체 2급 스포츠 심리학 파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심리학 관련해가지고 좀 용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들에서 어떤 이론을 설명한다든가 그런 개념을 설명했을 때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와닿지 않게 좀 쉽게 풀어져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최대한 쉽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핵심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정의와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운동선수의 마음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것보다는 조금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결국에는 이 스포츠 심리학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는 뭐겠어요? 경기력 향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인 대상으로는 이제 삶의 질을 증진, 그거를 목표로 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좁은 의미의 스포츠 심리학이고요. 오직 이 심리적 요인과 운동 수행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그게 이제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합 때 내가 안 떨고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 대상이 주로 이제 기록 향상이 목적인 엘리트 선수들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 이 넓을 광자를 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스포츠 심리학이고요. 어떤 스포츠 상황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인간의 움직임과 관련된 모든 심리적, 운동학적 측면을 포함하는 거대한 학문적 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뿐만 아니라 어떤 신경계, 성장, 연습 방법, 건강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역사 부분입니다. 어떻게 스포츠 심리학이 발전해 왔는지를 보는데 주요 학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트리플렛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자전거 선수들을 관찰을 해가지고 사회적 촉진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혼자 탈 때보다 같이 탈 때 더 빠르게 탈 수 있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이 그리피스 시대, 콜먼 그리피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스포츠 심리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미국 최초의 스포츠 심리학 연구소를 설립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 제어의 기본 개념은 핵심은 일단 이 중추신경계, 이 뇌랑 척수가 감각 정보를 활용해서 움직임을 어떻게 생성하고 조절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뇌를 어떤 CPU라고 보고 근육을 하드웨어라고 봤을 때 이 뇌라는 CPU가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 근육이라는 하드웨어를 움직여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어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 그 다음에 과제, 환경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개인이라는 거는 이제 선수의 어떤 숙련도나 현재 컨디션을 얘기합니다. 어떤 숙련도나 어떤 현재 컨디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과제라는 거는 이제 내가 수행해야 할 어떤 동작의 난이도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그런 환경들, 뭐 지면의 상태나 뭐 날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어떤 숙련도와 과제의 난이도,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이 세 가지가 딱 그 상호작용으로 딱 맞아야 우리가 어떤 정교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제어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 제어의 핵심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비교돼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이제 폐쇄 회로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개방 회로 이론입니다. 이 그 이론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통해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나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쇄 회로 이론입니다. 폐쇄 회로라는 거는 그 클로스드 루프, 그러니까 이 루프가 이렇게 막혔다는 거죠. 막혔으니까 얘가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뇌에서 이제 피드백을 줘서 내가 그 피드백을 받아서 오류를 수정을 하고 운동을 지속하게 되고, 이 핵심 개념으로는 뇌에 저장된 어떤 정확한 동작의 기억과 현재 내 동작의 감각을 비교하여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게 이 폐쇄 회로 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로는 이제 기억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작을 내가 처음 시작하게 만드는 초기 기억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운동을 시작시키는 그 버튼, 컴퓨터의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동작 해야지 라고 이제 처음 시작하게 만드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각 흔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올바른 동작에 대한 어떤 기억인 거죠. 그래서 내 동작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답지가 있는 거죠. 이 정답지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답안지를 비교해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를 비교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그 피드백을 가지고 오류를 수정해서 움직임을 만들더라. 이게 이제 폐쇄회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폐쇄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느리고 연속적이며 정확성이 중요한 동작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피드백을 주고 내가 그 피드백을 수용해가지고 오류를 수정하는 데에는 굉장히 어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동작보다는 이런 느린 동작을 했을 때 어떤 뭐 요가라든지 아니면 체조에서 어떤 균형 잡기, 양궁을 조준한다든지 이런 그 느린 동작에 좀 이 이론이 적합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폐쇄회로 이론의 한계점은 빠른 동작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언제 내가 그 피드백을 빠른 동작을 빨리 이제 뭐 스윙을 하거나 뭐 공을 멀리 보내야 되는데 언제 피드백을 주고 피드백을 받아서 오류를 수정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느린 동작만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그럼 빠른 동작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설명해야 되지? 라고 해서 나온 게 개방회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개방회로 이론은 말 그대로 그 회로가 이제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동작을 입력하고 그거를 지시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중간에 어떤 피드백을 받거나 수정하는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 정해놓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뇌에 미리 짜인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명령이 내려지면 중간에 수정 없이 이미 그걸 가지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개방회로 이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거는 빠르고 자동적인 어떤 반사적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이론이 되겠죠. 하지만 이 개방회로 이론도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뇌에 미리 짜여진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뇌는 이 수많은 동작들을 다 저장하고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무 이 많은 것들을 저장하려면 용량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동작 문제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에 미리 짜여진 운동 프로그램이 이제 다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 본 동작도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처음 봐도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니 이런 동작들은 뇌에 이미 저장된 프로그램이 없을 건데 그러면 이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도식 이론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도식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가 좀 뭔가 일을 한다라고 했으면 이제는 야 뇌가 다 하는 게 아니야. 뭔가 환경적으로 뭔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우리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미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과 도식 이론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어떤 개방회로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이 또 나온 거죠.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슈미트라는 사람은 우리가 뇌에 모든 동작을 다 저장하는 건 아니고 기본 프로그램만 다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GMP라고 해가지고 제너럴 모터 프로그램, 그래서 기본 뼈대, 기본 운동 프로그램만 저장을 하고 있고 상황에 맞춰서 매개 변수를 붙여서 쓴다는 게 이 사람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동작을 다 저장할 필요는 없는 거고 기본 뼈대만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내가 매개 변수, 살만 붙여가지고 동작을 실행하게 된다. 이게 이제 슈미트가 말하는 운동 프로그램,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슈미트가 말하는 GMP의 두 가지 매개 변수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불변 매개 변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가변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불변이라는 거는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기본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소의 어떤 순서, 상대적 타이밍, 상대적 힘이 불변 매개 변수에 해당이 될 거고요. 가변 매개 변수는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조절되는 어떤 유연한 요소를 얘기합니다. 절대 지속 시간, 절대 힘, 근육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가변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때 상대적인 거는 절대적인 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불변 매개 변수고 상대적인 거는 계속 변하니까 가변 매개 변수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1m 거리에서 공을 던지기를 수행을 하는 거가 있고 10m 거리에 이제 공을 던지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m에서 공을 던질 때 힘이랑 내가 10m로 공을 던질 때 힘이랑은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힘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1m 던질 때는 10의 힘으로 던졌다면 10m의 힘으로는 그보다 10배인 100의 힘으로 던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힘은 어떤 과제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가변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대적인 타이밍, 그 다음에 상대적인 힘을 생각을 해볼게요. 뭐 타이밍이나 그런 힘.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던지는 데 있어서 뭐 하체에서 30%, 뭐 코어에서 50%, 뭐 어깨에서 20%의 어떤 힘을 써가지고 공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1m에서 던지나 10m로 던지나 이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비율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 매개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상대적 타이밍도 그렇죠. 공을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놓을 건지 이런 것도 1m를 던질 때랑 그 10m에서 그 10m로 던질 때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불변 매개 변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슈미트를 아는 사람이 도식 이론을 이제 꺼내 들게 됩니다. 이 도식이라는 말이 과거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뇌가 만든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 덕분에 우리가 이제 한 번도 안 던져본 9m 거리에서도 대충 이 정도 힘으로 던지면 각이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도식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에서도 이 두 가지 도식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가 회상 도식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회상한다라는 거예요. 리콜, 이 회상하는 거, 이게 기억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시작 전에 이제 이런 회상을 하게 되겠죠. 잠깐 내가 어떻게 움직일까? 힘을 얼마나 줄까? 이거를 이제 운동 시작 전에 회상 도식에서 이제 불러와가지고, 가변 매개 변수를 이제 선택을 하고 운동을 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회상 도식이 되겠다. 두 번째가 재인 도식입니다. 이거는 리코그니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걸 뭐 이제 인식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거는 이제 운동 중과 후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맞나? 어떤 감각 피드백을 통해서 동작이 올바른지 평가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재인 도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나 중요한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파격적인 관점이죠. 기존의 어떤 운동 제어 관점은 뇌에서 뭔가 이게 어떤 조치가 일어나고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을 했으면 이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은 뇌가 대장이 아니다, 뇌가 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신체, 환경, 과제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움직임을 형성하는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이제 이 뉴엘이라는 사람이 말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기체 제약으로 이제 어떤 나의 어떤 키, 몸무게, 뭐 유연성, 근력, 뭐 이런 심리 상태 이런 게 되고요. 두 번째가 환경 제약으로 어떤 중력, 날씨, 바닥의 미끄러움, 뭐 관중의 소음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과제 제약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스포츠의 룰, 아니면 뭐 장비의 크기, 무게,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이 이제 내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기가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걷게 될 때
어떤 나의 키, 몸무게, 뭐 근력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중력이라든지 바닥에 어떤 그런 지면에 그런 거를 이렇게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기어다니다가 일어섰을 때의 그 과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제약을 내가 이제 극복을 하고 했기 때문에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걸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게 이 뉴엘이 말하는 그 제약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의 어떤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 자기 조직화입니다. 그래서 셀프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다 어떤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제약, 그게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질서 있는 움직임 패턴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관절이나 어떤 근육에서 지네들이 알아서 자기 조직, 셀프로 그냥 일을 해가지고 움직임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자기 조직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성 아니면 상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움직임이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다른 패턴으로 변한다. 이거를 이제 비선형성, 상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변수와 질서 변수인데요. 이 제어 변수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질서 변수는 그 결과로 나타난 어떤 움직임의 패턴, 상태, 이게 이제 질서 변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번스타인이 이제 제시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얘기를 한 거죠. 야, 우리 몸에 그런 수많은 관절과 근육을 내가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거를 이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서는 협응 구조, 시너지를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경우 그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첼로한테 뭐 몇 번째 줄을 잡아라, 바이올린한테 뭐 두 번째 손가락으로 뭐 몇 번 줄을 잡아라, 이렇게 다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바이올린 팀 한테 뭐 신호 한번 딱 주고, 첼로 팀한테 신호 한번 딱 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협응 구조, 시너지, 이런 이렇게 좀 그룹화 해가지고 명령을 다 이렇게 주더라.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서 말하는 협응 구조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단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보고 설명을 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를 외부 자극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 외부 자극을 입력받아가지고 내 행동을 출력하는 그런 컴퓨터에 비유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 정보 처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보 처리에 이 3단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극을 받아들여서 움직이기까지 뇌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자극을 식별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걸 보는 거죠. 환경 정보를 지각하고 분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반대편에서 상대방이 스매시를 때리려는 폼을 눈으로 내가 먼저 자극을 식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일어나겠어요? 반응 선택 단계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지? 라고 선택을 하는 단계인 거죠. 뭐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내가 저 스매시를 정면으로 받아칠 건지, 아니면 뒤로 좀 이렇게 물러설 건지, 아니면 뭐 피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단계가 이제 반응 선택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반응을 선택했으면 이제 그 반응을 실행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동작을 각 근육한테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반응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이 반응 시간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자극이 주어진 다음에, 자극이 주어졌고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기 직전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반응 시간, 리액션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절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극이 주어지고 나서 실제 움직임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뇌에서 정보 처리를 하는 시간, 준비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시간은 내가 실제로 이제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부터 동작이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 실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반응 시간은 반응 시간과 운동 시간을 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응 시간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잘 나오죠. 첫 번째는 단순 반응 시간입니다. 이거는
자극 수도 한 개, 반응 수도 한 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육상에서 내가 그 스타트 라인에 있을 때 총소리가 들리면 내가 바로 뛰어나가는 거. 총소리, 자극이 한 개이고 내가 뛰어나가는 거, 반응이 한 개가 되기 때문에 단순 반응 시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택 반응 시간입니다. 자극 수도 여러 개고 반응 수도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뭐 공을 옆으로 차고, 노란 공이 왔을 때는 공을 앞으로, 뭐 파란불 들어왔을 때는 공을 뭐 오른쪽으로 차라, 뭐 이런 식으로 반응도 여러 개, 자극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가장 느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별 반응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내가 변별, 그러니까 그 고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수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한 개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신호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뭐 노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만 뭐 공을 차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은 이제 그 자극은 여러 개지만 나의 반응은 한 개에만 반응할 때, 요게 이제 변별 반응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시간과 관련된 그 법칙이 있습니다. 힉스로우, 희게 법칙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 대안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 반응 시간이 느려지더라. 이거를 설명한 게 이 희게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SR 일치성이라고 해가지고 자극과 반응의 일치성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이제 우리가 오른쪽 가스레인지 이거를 돌렸을 때, 이 손잡이를 돌렸을 때 오른쪽 화구에서 당연히 이제 불이 들어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양립이 이제 돼야 내가 반응 시간이 더 빨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돌렸는데 왼쪽에 화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멈칫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대하는 어떤 반응의 어떤 일치성이 높을수록 내가 반응하는 시간이 빨라지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개념입니다. 심리적 불응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속임수가 성공하는 시간, 속임수 관련할 때 나오는 개념이죠. 그 두 개의 자극이 아주 짧은 간격으로 연속해서 들어오면 이 뇌에서 병목 현상이 생겨서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늦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심리적 불응기가 속임수를 쓸 때 우리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그 중간인 그 심리적 불응기를 잘 노려야 한다라는 거죠. 보통 그게 이제 60에서 200ms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자극이 너무 짧아지게 되면 뇌에서는 한 개의 자극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속임수가 실패를 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 자극과 이 자극에서 이 변별하는 이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속임수가 안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60에서 한 200ms 정도의 그 사이를 잘 노려서 그 심리적 불응기를 잘 사용을 해가지고 속임수를 해라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학습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나 수행 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과 학습의 구분, 학습 단계, 연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수행이라는 것과 학습을 개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일시적인 행동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피로나 동기, 각성 수준, 그러니까 뭐 컨디션에 따라서 내 그날그날의 퍼포먼스가 다르다라는 거죠. 즉시 눈으로 얘는 관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학습, 러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영구적인 능력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우리가 이제 배우면 잘 안 까먹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학습됐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학습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찰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파지 검사나 전이 검사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습에 따라서 이런 수행의 이제 변화 과정이 생기죠. 파워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 운동하거나 처음 이제 어떤 스포츠를 배울 때 확 늘지만 실력이 높아질수록은 이 향상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게 파워 법칙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도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가 좀 달라지죠. 과제가 너무 쉬우면 금방 최고점에 도달해 버리는 천장 효과가 일어나고, 너무 어려우면 아예 이제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그 바닥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난이도를 줘가면서 연습을 시키고 그거를 이제 학습 과정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고원 현상과 슬럼프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 고원 현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 동작이나 특정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체기이죠. 정체되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체되는 구간이 실력이 줄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학습은 일어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수행은 계속 되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그 효과가 아직 눈에 안 나타난다라는 거죠. 연습을 해도 실력 향상이 멈춘 것처럼 평행선을 그리는 상태가 되는데 이 싱어라는 사람이 그거는 학습이 멈춘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기 위한 어떤 재조직화 단계다라고 설명한 게 이 고원 현상이 되겠습니다. 슬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도달했던 어떤 실력에서 점점 이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고원 현상은 이렇게 정체됐다면 슬럼프는 떨어지는 거. 그래서 실력이 이전만큼 못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슬럼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능력과 기술을 또 구분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능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타고나는 거.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기술은 내가 이제 나중에 어떤 연습을 통해서 어떤 후천적으로 습득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선천적이고 유전적이고 이 능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서도 배우지만 안정적인 요소로 얘기를 하죠. 변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종류가 한정적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근력, 반응 시간, 유연성 이런 것들이 너 타고났다, 너 근력은 타고났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는 다 능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천적 연습과 학습을 통해서 향상되는 거고 굉장히 무한히 다양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축구의 어떤 슛, 뭐 농구의 어떤 뭐 패스 기술, 배구의 어떤 스파이크 기술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가지수가 많고 연습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게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학자별로 이제 이 운동 능력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헨리의 특수성 가설입니다. 운동을 잘하면 모든 걸 다 뭘 해도 잘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좀 퍼져 있었던 주류였습니다. 근데 이 헨리라는 사람이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거죠. 야, 운동 잘한다고 다 못해. 운동 능력은 특수성,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페시픽하다라는 거죠. 운동 능력은 종목별로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운동 능력을 부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농구를 잘한다고 해서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니야. 각 과제마다 요구되는 어떤 독립적인 능력들이 따로 존재한다. 따로 어떤 특수성을 가진다라고 본 게 이 헨리라는 사람이 주장한 가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래시먼이라는 사람은 아예 이제 이 운동 능력을 다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백 가지의 운동 과제를 분석해가지고 능력 지도를 그렸습니다. 운동 능력을 크게 이제 두 가지 덩어리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지각 운동 능력 11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체적인 능력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학습에도 이제 이런 단계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피츠와 포스너라는 사람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초보자가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을 인지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학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단계들을 거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잠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인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의 어떤 원리 이해에 집중을 하고 굉장히 이 시기에는 이제 오류가 많고 일관성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도자들,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시범을 이제 또 보여주고 명확한 어떤 언어적인 지시가 필수적인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합 단계에서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동작이 정교해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스스로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하기 시작을 하고 일관성이 증가한다. 이때 이제 그 지도자들은 적절한 어떤 피드백을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동화 단계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이제 그냥 뭐 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작이 자동화가 되고 뒤쪽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내가 주의 집중력을 되게 여기다가 이제 쏟았었는데 동작이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쏟았던 나의 어떤 집중력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전술을 이해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상황을 판단한다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게 된다. 요게 이제 그 자동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젠타일의 2단계 모델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환경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 사람이 말한 거는 일단은 그 폐쇄 기술과 개방 기술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종목에 따라서 연습 방법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폐쇄 기술은 말 그대로
정지되어 있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궁이나 볼링, 뭐 체조, 다이빙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자세에서 많이 뭐 이게 변하지 않는 거죠. 환경 자체가. 양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 자체가 변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 관역에다가 그거 막 조준하고 있다가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 폐쇄 기술의 목표는 고정화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폼으로 치는 이런 일관성을 확보하는 거. 그래서 반복 연습이나 구획 연습이 하는 게 이 폐쇄 기술을 익히는데 되게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개방 기술은 계속 환경이 변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축구, 뭐 농구, 뭐 태권도, 겨루기처럼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내가 축구를 오늘 하나, 뭐 이따가 30분 뒤에 하나, 상황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얘네의 목표는 다양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내가 폼을 즉각 이렇게 수정하고 적응하는 그런 적응력을 확보하는 게 이 연습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 연습이나 아니 무작위 연습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이 다이나믹 관점을 이제 얘기했는데, 이 번스타인은 이제 이 자유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운동을 배울 때는 자유도가 동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가 관절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몸을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굳어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뭔가 뚝딱뚝딱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나타나게 되고, 점점 우리가 이제 학습이 되면서 이 자유도가 풀리게 되더라. 그래서 이 관절끼리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런 협응, 시너지가 생기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반동을 활용한다. 외부 동력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어떤 힘뿐만 아니라 뭐 어떤 지면 발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력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제 더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단계가 이제 반동을 활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운동학습의 이제 주요 요인으로 기억과 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운동을 배운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 몸이나 뇌에 이렇게 기억을 새기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이 기억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감각 기억이고요. 이거는 이제 유지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 청각 등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아주 짧은 정보를 감각 기억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기억, 작업 기억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좀 임시적으로 내가 처리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막 반복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영구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용량이 무제한이고 반복 연습을 통해서 정보가 완전히 저장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장기 기억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서술적 기억, 두 번째가 절차적 기억인데 이게 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서술적 기억은 말 그대로 내가 서술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기억이에요. 뭐 예를 들면 축구의 오프사이드 룰은 그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서술적 기억이 되겠습니다. 절차적 기억은 암묵적 기억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타는 법을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쉽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암묵적 기억, 절차적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몸이 자동으로 해내는 기억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절차적 기억을 우리가 시키는 게 운동학습의 최종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지입니다. 이 파지라는 거는 리텐션,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도 그 기술을 까먹지 않고 유지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지 검사라는 거는 연습 직후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시간이 지나도 너가 까먹지 않고 그걸 잘할 수 있니? 이거를 보기 때문에 연습 직후보다는 이제 연습이 끝나고 한 뭐 24시간, 뭐 하루가 지나고 아니 이틀이 지났을 때 다시 그 동작을 했을 때 얘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파지 능력이 우수한지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평가해야 진짜 학습인지 알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전이입니다. 전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전달됐다, 전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배운 운동이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적 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파지티브인 거죠. 이전에 내가 했던 학습이 새로운 학습에 도움을 주는 거를 얘기합니다. 야구 투수가 핸드볼 던지기를 금방 배우는 거, 이게 이제 정적 전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적 전입니다. 이전 학습이 새로운 학습을 이제 방해하는 거죠. 네거티브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배드민턴 치던 사람이 테니스 치게 되면 배드민턴 이 손목의 스냅을 굉장히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치게 되는데 테니스에서도 그런 손목을 이용하는 그런 버릇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부적 전이가 되겠습니다. 영전이는 말 그대로 영, 아예 이제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피아노 치는 것과 수영 배우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죠. 영적 전이가 되겠습니다. 양측성 전이는 이제 한쪽 팔만 내가 드리블 뭐 이렇게 패스 연습을 하고 했는데 다른 쪽 팔로도 이게 뭔가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오른쪽 팔로 연습했던 게 왼쪽 팔로도 뭔가 전이 됐다 이런 게 이제 양측성 전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드백에서 내재적 피드백과 외재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는 것도 또 시험에 잘 나오죠. 내재적이라는 거는 내 몸의 어떤 감각, 내가 스스로 느끼는 그런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이 빗 맞았네. 좀 잘못 쳤다.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느끼는 감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재적 피드백, 이건 보강 피드백이라고 해서 나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이 주는 피드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코치나 감독이 주는 그런 피드백, 아니면 뭐 영상을 찍어서 내가 그런 걸 보는 피드백, 뭔가 이건 나의 어떤 스텝 같은 거를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다 보강 피드백에 해당이 되겠죠. 결과 지식과 수행 지식이 있습니다. 결과 지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말 결과를 딱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나 달성 여부를 알려주는 걸 얘기합니다. 야, 너 몇 점이야? 너 몇 미터 뛰었어? 너 몇 초야?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얘기를 해주는 게 결과 지식에 해당이 되고요. 수행 지식은 말 그대로 어떤 내 운동 과정, 어떤 폼이나 자세,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게 되겠죠. 초보자한테는 이 수행 지식을 알려주는 그 피드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무릎이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뭐 굽었다. 아니면 팔 스윙이 늦었다. 팔꿈치를 뭐 너무 빨리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폼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수행 지식이 되겠습니다. 피드포워드는 이제 피드백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동작을 하고 나서 이 피드백을 받으면 너무 늦기 때문에 아예 뇌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근육에 명령을 세팅해 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방회로 이론에서 이제 이 피드포워드 개념이 나오죠. 야구의 어떤 빠른 스윙, 스매시 등에서 적용되는 개념이 이 피드포워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과 오차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칙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피츠의 법칙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는 그 반응 시간과 관련해서 나온 거는 힉의 법칙이었고, 이 피츠의 법칙은 뭐냐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정확성은 떨어지고 정확하려고 하면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멀고 작을수록 운동 시간이 길어지더라. 이게 이제 피츠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차와 관련된 법칙이 되는 거죠. 오차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절대 오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얼마나 틀렸나를 보는 거죠. 목표에서 얼마나 벗어났나, 전반적인 어떤 정확성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항상 오차는 항상 생기는 오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틀렸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계속 쏠리는지 아니면 이렇게 좀 짧은지 방향성을 보는 게 이 항상 오차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변 오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나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그래서 수행의 어떤 일관성, 안정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0점이 안 맞아도 화살이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거는 이제 가변 오차가 적은 거죠. 그렇죠? 운동 기술의 이제 연습입니다. 결국에는 이 운동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고 시킬 건지를 얘기하는 거죠. 집중 연습과 분산 연습이 있습니다. 집중 연습은 말 그대로 빡세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시간이 휴식 시간보다 길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50분 빡세게 운동하고 5분 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시간 효율은 좋지만 오히려 이제 피로가 쌓여서 장기적인 파지 효과는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산 연습은 뭐냐면 휴식 시간이 연습 시간보다 길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분 연습하고 10분 휴식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좀 느슨해 보이지만 이게 훨씬 파지와 전이에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뇌가 쉬는 동안에 아예 자체적으로 이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억이 굳어지는 그런 응고화가 일어나면서 훨씬 이 파지와 전이에 훨씬 유리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분산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집중 연습이 파지와 전이에 우수하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순서의 배치입니다. 구획 연습이 있고 무선 연습이 있는데 이 구획은 말 그대로 구획을 나눠서 연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죠. A를 먼저 다 연습하고 그 다음에 B 연습하고 그 다음에 C 연습한다라는 거죠. 연습할 때는 일단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떤 파지나 전이에 있어서는 좀 이런 게 안 좋다라는 거죠. 초보자한테 적합한 게 이 구획 연습이 되겠습니다. 무선 연습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서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왠지 연습할 때는 뭔가 헷갈리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막 정신이 없어.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이렇게 연습하는 게 뭔가 파지와 전이에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지와 전이의 최고 요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맥락 간섭 효과랑 이제 이어지면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맥락 간섭 효과는 말 그대로 여러 기술을 섞어서 내가 연습을 하면 이 뇌가 이렇게 복잡해져가지고 뭔가 연습 중에는 성과가 떨어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파지나 전이는 훨씬 좋아진다는 어떤 역설적인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획 연습과 이제 무선 연습에서 구획 연습 같은 경우에는 A를 한꺼번에 하고 B를 하고 C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서로 어떤 맥락이 간섭되는 간섭 효과가 적겠죠. 얘는 적은데 이 무선 연습을 하다 보면 A 했다가 C를 하고 또 B를 해버리니까 서로 뭔가 이렇게 간섭되는 그런 게 맥락 간섭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파지와 전이는 이 맥락 간섭이 큰 무선 연습에서 유리하더라라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무선 연습이 파지에 좋은가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교화 가설입니다. 그래서 A를 하고 나서 이제 B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A랑 B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고 지가 이제 막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기억을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재구성 가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다른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뇌가 자꾸 그 프로그램을 껐다 켰다 하면서 매번 그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훈련이 된다라는 게 이 두 번째 재구성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의 분할입니다. 기술을 이제 통째로 가르칠지 아니면 쪼개서 가르칠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전습법과 분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습법은 아예 그냥 기술 전체를 한꺼번에 다 가르치는 게 되고 분습법은 다 쪼개서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분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습법에서는 분절화 시키는 거, 시간 순서대로 쪼갠다라는 거죠. 수영을 발차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팔 접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순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분절화, 순서화 시켜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단순화, 난이도별로 이제 또 쪼개는 거죠. 그래서 기술 자체의 어떤 난이도를 확 낮춰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배구 초보자들은 네트 높이를 낮춰가지고 연습을 하고 이 네트 높이를 점점 높이면서 그 기술 수준을 완벽하게 연습하는 거. 이게 이제 단순화,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되고 구분화는 이제 동시 요소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떤 일어나는 동작을 따로 떼어내서 이제 연습하는 게 이 구분화가 되겠습니다. 기타 연습 기법이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랑 심상 연습이 있는데요. 가이던스라는 거는 이제 이 초보자한테 많이 쓰죠. 초보자가 다치지 않게 아니면 올바른 감각을 느끼게 하려고 지도자가 직접 몸을 잡아주거나 보조 기구를 쓰는 걸 얘기합니다. 단점으로는 너무 이 가이던스 기법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이 가이던스 기법을 줄여나가야 한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리적 연습,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은 가만히 있고 내가 어떤 머릿속으로 그 심상,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보다는 이 좀 숙련자들한테, 엘리트 선수들한테 좀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훨씬 효과가 좋더라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발달 파트입니다. 운동 발달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단계를 구분하고 발달 원리를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운동 발달에 4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미 발달, 머리가 먼저 발달하고 꼬리가 발달하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아기가 목을 먼저 이게 가누고 그 다음에 이제 걷게 되는 원리, 두미 발달의 원리이고요. 근원 발달은 중심에서부터 말초로 이렇게 발달이 되더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몸의 중심부를 이제 먼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팔 다리를 쓰게 되더라. 근원 발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에서 특수 발달이 있습니다. 대근육이 먼저 발달하고 소근육이 발달하더라. 큼직한 움직임에서 정교하고 세밀한 움직임으로 발달한다.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달한다. 반사 반응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그게 수의적으로 내가 어떤 조절을 해가지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달하더라 라는 게 운동 발달의 4대 원리가 되겠습니다. 연령별 운동 발달 7단계가 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께서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사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움직임을 우리가 먼저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움직임 단계가 나옵니다. 뭐 걷고 뛰고, 뭐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 뭐 공을 차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기술을 익히게 되고, 그 기술을 성장시키고 세련화 시켜가지고 최고 수행 단계로 온 다음에 퇴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시험에 이제 헷갈리는 게 이 기초랑 기본이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항상 기초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기초가 먼저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성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홀랜더라는 사람이 성격의 3단계 구조를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안쪽에 이 심리적인 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이제 전형적인 반응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역할 행동이라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심리적 핵은 개인의 가장 깊고 진짜 모습을 얘기합니다. 환경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전형적 반응은 이제 특정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양식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경기 전에 나는 긴장하는 스타일이야. 뭐 이런 게 전형적인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역할 행동은 가장 이제 바깥쪽에 있는 표면적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변화하기 쉬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장일 때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바깥쪽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인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주장 그 완장만 차면 막 이렇게 과격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역할 행동이 이제 과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과격하다라고 해서 심리적 핵까지 뭔가 과격하냐? 이건 이제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자별로 이 성격에 대해서 우리 성격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지라고 이제 그 이론들을 막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 속에 답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원초와 이드가 있어. 얘는 되게 어떤 본능과 쾌락을 추구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뭔가 당장 하고 싶어. 막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애예요. 근데 이 슈퍼 이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자아라는 애가 있는 거죠. 이 초자아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양심이 있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이제 나타냅니다. 규칙은 지켜야 되는 거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이드와 이 초자아 사이에서 이런 어떤 갈등을 중재하는, 타협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자아이다, 에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프로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서 이런 갈등을 중재하고 그렇게 조절하는,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중재자가 이 자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인간 욕구의 5단계를 얘기했죠.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마지막 단계에 있는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런 특성이 나왔다라는 거는 뭔가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특성. 그래서 이 특성 이론은 성격은 변하지 않아. 다 정해져 있고 유전적이고 타고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게 이 특성 이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성격을 뭔가 다 분류하기를 원했어요. MBTI처럼 무슨 형, 뭐 공격형, 좌절형, 뭐 밝은 형, 뭐 이런 식으로 긍정형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분류를 한 게 다 이런 특성 이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해서 이 반두라라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나올 건데요. 이 반두라라는 사람은 성격은 타고난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배우고 학습하면서 만들어진다라고 굉장히 현실적인 이론을 낸 사람이 이 반두라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사회인지 이론을 얘기한 게 이 반두라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반두라라는 사람은 이렇게 관찰학습 4단계를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의 어떤 성격이 형성되는 게 내가 일단 롤모델의 어떤 행동을 집중해서 내가 이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본 것을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기억한 것을 내 몸으로 이렇게 직접 따라해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칭찬이나 보상을 받으면 내가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서 어떤 성격이 형성이 되더라라고 보는 게 이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결국 어떤 나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정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어떤 얌전한 선수가 있어요. 굉장히 평소에는 얌전하지만 뭔가 결승전이라는 그런 환경 때문에 거칠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 성격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본 게 이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성격과 운동 수행의 관계를 이제 그 많은 또 연구자들이 다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운동을 잘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모건이라는 사람이 빙산형 프로파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엘리트 선수들이 이런 빙산형 프로파일, 이렇게 빙산이면 이런 식의 프로파일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거는 다 낮은데 특히 이제 이 활력 징후, 여기. 이 활력에서만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고 나머지 부정적인 요인, 긴장, 우울, 분노, 피로, 혼란 이런 것들은 다 평균보다 낮았다. 누가? 성공적인 선수들은 이런 활력 징후만 이렇게 높은 빙산형 프로파일을 갖게 되더라. 이게 모건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한계는 뭐냐면 뭔가 성격을 측정했다라기보다는 그날의 어떤 기분 상태를 좀 측정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리드먼과 로젠만이라는 사람이 A형과 B형 성격을 비교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성격을 그 운동선수들 성격을 측정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관상동맥 질환, 심장병 환자한테서 연구를 하다가 A형이 있고 B형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A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심이 강하고 시간 압박감을 너무 가지고 있고 막 적대적이고 참을성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취 효과, 목표 지향성이 매우 높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스트레스 과다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고 판정 불만 등으로 이렇게 페이스를 좀 잃기 쉬운 게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B형은 굉장히 여유롭고 낮은 경쟁심, 침착한 성격을 가진 게 B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정서가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관리에는 능하지만 어떤 동기나 어떤 긴박감이 다소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여유로워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선수의 경기력 수준과 성격의 어떤 동질성을 얘기한 선발 가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선발됐다, 선발 선수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특정 시험을 다 통과해가지고 피라미드 꼭대기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일정 선수들만 이제 선발이 되니까요. 이렇게 선발된 선수들의 어떤 성격을 분석을 했더니 다 비슷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한 게 이 동질성, 선발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 치열한 선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압박감도 견디고 성실한 특성을 가진 선수들만 살아남더라. 엘리트 선수들끼리는 성격이 서로 비슷해지더라. 동질적이다. 라고 이제 본 거고요. 이 피라미드 밑바닥에서는 이제 거의 뭐 초보자나 하위권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력과 상관없이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다. 성격이 매우 다양하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이질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선발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와 시합 불안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사람이 몰입의 8채널 모델을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이 가로축은 이제 스킬을 얘기합니다. 어떤 개인의 기술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Y축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과제의 난이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술 수준이 하이하다, 높다, 그 다음에 낮다라고 봤고요. 과제의 난이도가 쉽다, 여기는 이제 쉽다, 여기는 좀 어렵다 라고 이제 본 거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과제에 대한 난이도가 이제 높아졌을 때 내가 그 과제의 기술 수준도 높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기술도 받쳐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이제 최적의 몰입 상태, 최적의 수행이 나온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몰입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최적 수행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늘수록 우리가 이제 난이도도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높여가면서 그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나의 어떤 기술 수준은 높은데 과제가 너무 쉬워요. 그러면 실력은 되게 좋은데 과제가 너무 쉬워서 뭔가 편안하지만 실력 향상은 안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릴렉세이션 상태를 얘기하고요. 자, 개인의 기술 수준이 낮은데 나는 되게 못하는데 과제는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는 저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불안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은 없는데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 과제에 압도당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초보자가 내가 초보자 스키어인데 이상한 상급자 코스에 가가지고 내려오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거를 얘기합니다. 자, 반대로 내가 이제 내 기술 수준도 떨어지고 과제도 너무 쉬워. 이렇게 이제 하면 굉장히 어떤 무관심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도 없고 과제도 쉬워서 아예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태, 무관심한 상태가 이 상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개인의 기술 수준과 이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몰입, 그 다음에 이완, 무관심, 불안이 이제 어느 파트에 해당이 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몰입의 어떤 9가지 특징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오답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그 상태에 몰입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내가 그 남의 시선도 의식하지 못하고는 자아의식 상실이 일어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거나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간 감각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몰입되면 나의 어떤 자아의식이 강해진다라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자아의식을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내가 정말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몰입이 되겠습니다. 자아의식이 강해진다라고 나오면 그거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안 하면 미칠 것 같고 일상생활이 망가져도 운동을 멈추지 못하는 그런 중독 상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헬창의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핵심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내성입니다. 그래서 뭔가 예전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운동량을 뭔가 계속 늘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금단은 뭔가 이렇게 끊으면 불안한 거죠. 내가 운동을 못 갔어. 예를 들면 뭐 어떤 일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못 갔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막 이런 부정적인 그런 심리적,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도 이 운동 의존성의 핵심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문제 인지 후에도 지속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디 다쳤어. 발목이 부러지고 뭐 손목이 나가고 팔꿈치가 나갔는데도 운동을 안 하면 미칠 것 같으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굉장히 아무튼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고집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도 이상으로 수행하는 거, 통제를 아예 실패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너무 투자해가지고 아예 이제 뭐 사회적으로 뭔가 아싸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사회나 어떤 직업 활동이 감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운동 의존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불안을 나타내는 그 종류가 있습니다. 특성 불안, 특성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변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죠.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불안해하는 거, 너가 타고나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태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좀 변하는 그런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 불안은 타고난 성격적 기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평소에도 겁이 많고 긴장을 잘해, 이런 것들은 이제 특성 불안이고, 상태 불안은 나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왜 그러지? 이런 것들은 이제 특성 불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태 불안에 2가지 하위 요소가 있는데요. 인지적인 상태 불안과 신체적 상태 불안이 있습니다. 인지는 이제 내가 머릿속에서 인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걱정, 부정적 생각, 실패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이제 인지적 상태 불안에 해당이 되고, 신체적 불안은 말 그대로 이렇게 뭐 심박수가 막 뛴다든지 땀이 막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불안을 나타내는 징후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를 신체적 상태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레스와 탈진입니다.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는 단순히 어떤 외부 압박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요구와 내 대처 능력 간의 불균형에서 온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결승전이라는 상황이 누구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나의 실력이 좀 부족했을 때, 나의 어떤 대처 능력이 부족했을 때, 그 결승전을 받아들이기에 내가 충분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결승전을 스트레스라고 느끼지만,
어떤 나의 실력이 좀 되고 나의 어떤 대처 능력이 막 이만큼 캐파가 있을 때 결승전이라는 거 보면 이거는 그냥 내 평소대로 그냥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그걸 스트레스로 전혀 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뭐 인생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능력 아니면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그 스트레스를 어떤 이겨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그것을 도전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위협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이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관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마슬라우랑 잭슨의 탈진 3대 핵심 증상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 정서적 고갈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뭐 사람들이 이 번아웃이 온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 나 더 이상 뭔가를 할 힘이 없다. 힘이 안 난다. 이런 게 이제 정서적 고갈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비인간화, 냉소입니다. 아예 이제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아니면 물건 취급하거나 아니면 이 운동에 대해서 아예 냉소적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아씨 나 안 해. 아니면 그거 해서 뭐 해? 뭐 그거를 아예 이제 뭐 나랑 필요 없는 그런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개인적 성취감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포기한 거예요. 내가 해봤자 뭐, 나나 해봤자 안 돼. 이런 식으로 아예 성취감을 감소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번아웃의 핵심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 경쟁 불안과 운동 수행 관계 이론을 이제 얘기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요게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고요. 생체 2급뿐만 아니라 건운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CSCS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욕구 이론입니다. 추동 이론, 드라이브 티어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각성, 우리가 이제 흔히 긴장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각성, 긴장할수록 수행도 비례해서 쭉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내가 긴장할수록 나의 어떤 실력도 같이 올라간다. 비례관계, 선형 증가를 얘기합니다. 적정 각성 수준 이론이 있어. 역유가설이라고 해가지고 U자를 이렇게 거꾸로 냅둔 거죠. 그래서 적정 그 각성 수준 이론. 각성이 너무 낮아도 좀 안 좋고 너무 높아도 안 좋아. 딱 중간 요 정도가 제일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퍼포먼스가 잘 나오더라 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최적 수행 지역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어떤 한 포인트가 아니라 어떤 그 범위가 있어. 근데 그 범위는 사람마다 다 달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각성이 높을 때 수행이 잘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긴장이 오히려 없을 때 수행이 더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어떤 그런 존이 있어 라고 보는 게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차원적 불안 이론은 아예 이 불안을 인지와 신체로 쪼개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불안, 어떤 걱정이나 잡생각 이런 것들은 높아질수록 무조건 이게 떨어진다. 선형 감소 형태를 보이고 신체적 불안, 어떤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불안들은 아예 역U자 모양을 그린다. 이렇게 따로따로 본 거가 다차원적 불안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중요한 카타스트로피 이론이 되겠습니다. 카타스트로피가 뭐죠, 여러분? 재앙, 붕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불안이 너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몸의 각성이 딱 어느 그 포인트를 넘는 순간 아예 얘는 붕괴된다. 와르르 무너진다. 멘붕이 온다. 멘탈이 붕괴된다. 이게 이제 카타스트로피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히스테리시스 효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멘탈이 한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 그 포인트보다 다시 그 이전 포인트로 오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전 포인트로 와도 회복이 안 되는 현상을 히스테리시스 효과로 얘기합니다. 회복 지연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이론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본 거죠. 각성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인지적으로 해석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심장이 너무 막 두근두근 뛰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나 너무 설렌다. 나 너무 이제 뭐 도전이다. 해볼만 하다. 뭐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수행이 잘 나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심장이 마구마구 뛰지만 내가 그거를 나 망했다. 뭐 불안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심각한 불안이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전환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동기입니다.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성취 목표 성향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나의 어떤 성공과 유능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동기가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기준이 이제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과제 목표 성향과 자기 목표 성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과제 목표 성향인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비교하는 기준이 나예요. 어제보다 나는 잘했나? 아니면 어제보다 더 잘해야지? 어제 나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게 이제 동기가 굉장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 목표 성향인 사람들은 내가 아니야. 타인한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쟤보다 잘해야 돼. 내가 뭐 이 팀에서 1등 해야 돼. 아니면 항상 그 기준이 타인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표 성향은 타인이 기준이다. 이 과제 목표 성향인 사람들은 성공을 어제보다 내 실력이 늘었다. 내가 그 기술을 마스터했다. 이런 거를 이제 성공으로 받아들이고 실패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노력이 부족했다. 아니면 나 더 연습해야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기 목표 성향인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 타인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쟤보다 잘했다, 내가 쟤를 이겼다라고 하면 그걸 성공으로 받아들이고요.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를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 나는 쟤보다 못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했을 때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자기 목표 성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목표 성향인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내재적인 동기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패 후에도 회복력이 높은 반면에 기준이 다 타인한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쟁 상황에서 불안이 증가하고 실패 시에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엇의 이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접근, 회피 이거를 이제 붙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숙달 접근, 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습하는 게 이제 가장 좋고, 가장 안 좋은 것은 수행 회피, 남들한테 지는 모습과 창피당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피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숙달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 실력을 어떤 발전, 과제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게 숙달 접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달 회피가 있겠죠. 숙달하는 거를 이제 회피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이제 실력이 좋지만 계속 그 상황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그런 베테랑 선수가 내가 지는 것을 못하는 것을 남한테 들킬까봐 두려워해가지고 그 상황을 회피하는 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완벽주의형을 가진 사람한테서 많이 이런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 회피는 이제 남들한테 지는 모습, 창피당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아예 피하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괜히 이제 뭐 부상을 일부러 당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러 나는 뭐 아파서 빠진다, 안 한다.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동기가 아예 떨어지는 그런 상태이고요. 수행 접근 상태는 이제 이게 남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잘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승부욕이 이제 굉장히 높고 지면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많이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팀에서 득점 내가 1위 할 거야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행 접근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대시와 라이언이 이제 얘기한 자기 결정성 이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동기가 얼마나 자발적인지, 내 의지인지가 이제 핵심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가 채워져야 내재적 동기가 뿜어져 나오더라 라는 거죠. 첫 번째가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막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한다라고 하면 나의 어떤 내재적 동기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유능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운동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뭐 실력이 느는 게 느껴져 이런 게 이제 느껴지면 굉장히 또 내재적인 동기가 뿜뿜하게 되더라. 세 번째가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코치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가 좋을수록 끈끈하게 어떤 연결돼 있다. 그런 걸 느낄수록 나의 어떤 내재적 동기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더라 라고 보는 게 이 대시와 라이언이 얘기한 자기 결정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특별히 뭐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그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딱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코치가 강압적으로 뭔가 지시하기보다 내 스스로 연습 메뉴를 선택하게 하고 작은 성공을 칭찬하면서 실력 향상을 느끼게 하고 팀원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주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의 어떤 동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해서 인지평가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내가 좋아서 하던 운동인데 누군가 자꾸 이렇게 외적인 보상을 주면 잠깐만, 내가 운동을 즐겨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때문에 운동을 하나? 라는 착각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그런 돈이나 어떤 외적인 보상이 없어지면 아예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현상이 과잉 정당화 효과가 되겠습니다. 동기의 이제 연속성이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크게 이제 무동기, 그 다음에 이제 외재적 동기, 그 다음에 내재적 동기 순서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무동기는 아예 동기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걸 해서 뭐 해? 뭐 이런 상태가 이제 아예 동기가 없는 상태인 거죠. 무동기 상태이고요. 이제 외재적 동기에서도 단계별로 좀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외적 조절입니다. 누군가 어떤 엄마한테 안 혼나려고, 아니면 어떤 보상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거. 자결성이 제일 낮죠. 내 의지가 제일 낮겠죠. 엄마가 용돈 준다고 해서 억지로 태권도장 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외적 조절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사 조절은 자결성이 이제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감, 어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죠. 살찌면 남들이 놀릴까봐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안 하면 불안해서 운동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상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시 조절이죠. 중요성을 내가 인식을 하고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운동이 막 그렇게 재밌진 않지만 내가 건강을 하기 위해서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거야. 라는 상태가 이 동일시 조절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조절인 거죠. 내가 이제 그 운동이랑 내가 뭔가 하나가 됐다. 나랑 운동은 이제 그 내 삶의 일부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통합 조절이 되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의 어떤 내재적인 동기. 내가 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그 자체로 재밌어서 하는 거, 내재적 동기, 이 상태가 자결성이 가장 높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인 이론이 또 너무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와이너의 귀인 이론인데요. 이 귀인이라는 것은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왜 그랬지? 라고 돌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지? 라고 이게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게 이제 귀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귀인 이론을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적이냐, 외적이냐, 그 다음에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능력은 되게 선천적으로 타고나고 굉장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변하니까 안정적이죠. 그쵸? 안정적이고요. 능력은 어떤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능력, 통제가 불가합니다. 왜냐? 이미 그렇게 타고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노력이라는 걸 보면 노력은 어떤 나의 문제이지만 노력은 변해요. 그쵸? 내가 오늘 100만큼의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내일은 10만큼의 노력, 그 다음에는 뭐 1000만큼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노력은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노력은 통제가 가능하고 내적이면서 불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어떤 외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외적인 거는 이제 환경 문제이죠. 과제 난이도 같은 거. 어떤 과제 난이도는 외적이지만 이 과제 난이도 자체는 안 변하죠. 그렇죠? 안 변하고 통제가 내 뜻대로 안 돼. 그냥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과제 난이도는 안정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하면서 외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운 같은 경우는 아예 진짜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고, 오늘 운이 좋다고 해서 내일 또 운이 좋을 수도 있냐? 뭐 그런 건 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귀인을 왜 나눴냐면, 이 기능적인 귀인, 그러니까 바람직한 탓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실패한 거는 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노력이라는 거는 보세요, 여러분. 노력은 통제가 가능하고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동기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내 능력이 부족했다 라고 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능력이라는 거는 통제도 안 돼, 변하지도 않아 라고 하니까 그 변하지도 않고 통제도 안 되는 거에 내가 매달려봤자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 능력 탓을 해버리면 아예 그냥 이제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실패했을 때는 나의 능력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노력을 탓해가지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뿜뿜하게 시키는 게 바람직한 탓을 하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게 이 와이너가 얘기하는 귀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과 자신감 파트입니다. 목표는 이제 결과 목표랑 수행 목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결과 목표는 딱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승패, 순위 등 타인과의 비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무조건 우승할 거야. 상대팀을 이기자. 이렇게 타인과의 비교가 되는 게 결과 목표가 될 거고요. 수행 목표는 기준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과거 기록인 거죠. 아니면 뭐 점수가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0m 달리기에서 내 PB 달성했어. 갱신할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수행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 목표는 기술 동작이나 전략 자체에 집중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게 내가 엉덩이에 힘을 잘 줘야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과정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지각 체계가 있습니다. 자기 개념이라는 거는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의 총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 존중감과 이 효능감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존중감은 가치 평가예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자기 존중감이고요. 자기 효능감은 이 반두라라는 사람이 제시한 그 개념입니다. 사회인지 이론을 제시한 학자죠. 자기 효능감은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자기 효능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나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그거다. 이 자신감을 설명한 학자가 3명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반두라라는 사람인데요. 반두라는 이 자기 효능감의 4대 원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성공했던 경험이 있어야 돼. 가장 강력한 그 자기 효능감의 4대 원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 경험. 나와 어떤 비슷한 수준의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는 거. 그렇게 보니까 잠깐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언어적 설득. 코치나 주변 사람들이 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거. 정서적인 각성은 어떤 심장이 뛰고 어떤 긴장되는 상태를 긍정적인 흥분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상입니다. 우리가 멘탈 트레이닝 할 때 그런 심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상에 2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명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거를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절력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심상을 하는데 내가 어떤 실패하는 그 심상만 계속 이렇게 떠올리면 그거는 제대로 된 심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어떤 특정 목표를 잘 수행하는 나를 상상하는 그런 조절력,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내가 그 선명함을 유지하면서 좋은 기억, 좋은 심상을 내가 잘 조절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적 심상과 외적 심상이 있고요. 내적은 이제 내 시점이 1인칭입니다. 그래서 1인칭이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시점들을 상상하는 게 될 거고요. 외적 심상은 3인칭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모습을 3인칭에 된 시점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거가 이제 외적인 심상이 되겠습니다. 심상에 대해서 이제 3대 이론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상상만 했는데도 정말 왜 실력이 늘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자들의 3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그 중요한 게 심리 신경근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말 상상만 했는데도 뇌에서 그 해당 근육으로 미세한 전류를 흘려가지고 정말 그 근육에 실제로 그 전기 신호가 잡히더라, 이렇게 본 게 심리 신경근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학습 이론은 이제 인지적으로 청사진 부호화시키는 게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동작의 순서와 패턴을 머릿속에 미리 그 설계도,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부호화 시켜가지고 어떤 복잡한 기술의 이해를 돕는다는 인지적 이론이 되겠습니다. 생물 정보 이론은 말 그대로 어떤 정말 내 몸의 반응, 뭐 심박수가 증가하고 막 땀이 나는 그런 것까지도 정말 구체적으로 함께 상상을 해야 한다라는 이론이 생물 정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와 집중의 차이가 있죠. 주의는 여러 자극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내는 선택 과정이고요. 집중은 선택된 자극을 계속 유지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한된 용량이 있다라는 거죠. 이 인간의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주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정보가 너무 많으면 수행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아까 그 자동화 개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술이 자동화가 될수록 나의 어떤 주의 집중력이 그 기술에서부터 이제 자동화가 되니까 이제 거기에는 내가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주의와 집중력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다라는 게
이 주의 집중의 기본 개념과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해가지고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누가 내 이름 부르면 내가 바로 알아차리고 이렇게 뒤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어떤 소음 속에서도 코치의 지시나 공소리에만 집중하는 능력, 이런 선택성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니만이라는 사람이 주의 용량 이론을 얘기한 거죠. 이 주의는 제한된 에너지 자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쓸 수 있는 그 총 주의 용량은 나의 어떤 각성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거를 내가 적절히 배분해가지고 어떻게 잘 쓰냐에 따라서 나의 퍼포먼스가 달라져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니드퍼라는 사람이 4가지 주의 유형을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주의를 폭과 방향에 따라서 2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외적주의, 그 다음에 내적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넓게 볼 때, 좁게 볼 때, 광역과 협역,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을 보고 밖을 넓게 본다라고 한 거는 뭐겠어요? 어떤 경기장 어떤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축구에서 이제 패스할 곳을 찾을 때 우리가 넓고 밖을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넓고 내 안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전술 같은 거를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경기 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 밖을 보는데 좁게 본다라는 거는 내가 그 지점, 콕 집어서 그 부분만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궁의 어떤 관역, 그 다음에 골프공을 타격할 때 그거를 보는 거, 그게 이제 좁은 외적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내적주의는 뭐가 되겠어요? 어떤 내 몸의 감각, 나의 어떤 루틴에 집중하는 거, 그게 이제 좁은 내적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리드퍼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야, 훌륭한 선수들, 훌륭한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 주의, 능력들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 선수가 볼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골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 주의 초점이 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주의에서 좁고 외적주의로 이렇게 주의가 이렇게 이동을 빨리빨리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제 공을 받아서 골을 넣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연합 전략과 분리 전략이 있습니다. 연합 전략은 이 주의의 방향을 내 몸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어떤 심박수, 호흡, 리듬, 근육의 어떤 뻐근함 그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엘리트 선수들한테 너무나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분리 전략은 이 주의를 내 몸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나 지루함 그런 거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뭐 운동할 때 막 음악을 막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의를 다 밖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를 이제 분리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길게 유지하려는 초보자나 일반인들한테 이 전략이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루틴과 이완입니다. 여러분 루틴 뭐죠?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주의나 초점을 고정하고 이 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시합 전에 항상 하는 그런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야구 선수들 보면 뭐 타자가 나와가지고 그 방망이 휘두르기 전에 뭐 땅을 2번 치고 그 다음에 뭐 얘를 이렇게 하고 뭐 왔다 갔다 이거를 뭐 몇 번 하고 이런 식의 선수들은 이 루틴이 되게 자기만의 루틴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인지 재구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앨리스의 ABC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죠. 경기 중에 내가 큰 실수를 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아, 난 진짜 형편없는 선수야 라고 비합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난 망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결과가 극심한 불안감과 함께 멘탈이 붕괴되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 인지 재구성 모델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야, 너가 이 B를 바꾸면 돼. 신념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라는 거죠. 나를 무너뜨린 것은 이런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해석과 신념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논박해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전략이 인지 재구성 전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기 암시라고 해가지고 이건 셀프톡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나한테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야, 똑바로 해. 아니, 팔꿈치 펴. 끝까지 봐. 할 수 있어. 가자. 이런 것처럼 이 자기 암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완 훈련 기법이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점진적 이완법은 아예 이제 점진적으로 내가 이완을 다 해버리겠다라는 거죠. 근육을 5초간 내가 의도적으로 힘을 꽉 줬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의 차이를 몸으로 익히는 훈련이 이 점진적 이완법이 되겠습니다. 자생훈련은 따뜻함과 무거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그래서 이게 자생훈련. 체계적 둔감화는 내가 어떤 불안을 느끼는 그런 목록들을 다 그 순서대로 작성을 해요. 내가 불안을 느끼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거에 이제 하나씩 맞춰가면서 이렇게 내가 체계적으로 그 불안에 대해서 둔감화시키는 거를 얘기합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아예 이제 내가 불안을 느낄 때마다 나의 어떤 심박수, 뭐 근전도, 뭐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아 정말로 내가 이거를 이완시켰을 때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보는 거.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느끼는 거, 이게 바이오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응집력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스타이너라는 사람이 집단 생산성 이론을 얘기했는데요. 단체전 경기 결과를 설명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팀의 성적을 봤더니 개인 기량의 합에서 까먹은 점수, 과정 손실을 뺀 게 이 팀 성적이 되겠다. 아무리 팀의 개인의 어떤 기량이 너무 좋아도 그 과정 손실, 까먹은 그 점수가 크면 팀 성적은 곤두박질 친다라는 게 스타이너의 집단 생산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손실의 종류를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 손실. 이건 어떤 전략이나 타이밍 문제를 얘기한 거죠. 구성원들끼리 지들끼리 손발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손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축구에서 패스 타이밍이 안 맞는 것들, 배구의 콜플레이 미스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동기 손실은 아예 이 마음가짐부터가 틀려 먹었다라는 거죠. 선수가 내 최대 노력을 다하지 않아가지고 대충 뛰어서 생기는 손실을 얘기합니다. 정말 안 좋은 손실 중에 하나죠. 나 하나쯤 안 뛰어도 우리 팀은 뭐 이길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설렁설렁 뛰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동기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나 농구처럼 실시간 상호작용이 많은 종목들은 뭘 막아야겠어요? 이런 조정 손실을 막는 게 일단 1순위이고요. 수영이나 양궁, 단체전 뭐 이런 것처럼 좀 개인의 어떤 기량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목들은 이 동기 손실을 막는 게 가장 1순위가 돼야겠네요.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링겔만 효과와 사회적 태만입니다. 링겔만 효과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줄다리기 실험을 했는데 집단의 규모, 인원이 커질수록 개인 한 명이 내는 평균 힘, 수행 수준이 감소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태만을 설명을 한 거죠. 사회적 태만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얌체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임승차 전략, 그 조별과제 할 때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그쵸? 나 하나쯤 안 해도 뭐 되겠지. 내 노력은 뭐 티가 안 나니까 나는 슬쩍 무임승차 해도 되겠지. 이런 얌체 전략이 무임승차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반무임승차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서커 이펙트입니다. 여러분, 서커 뜻 아시나요? 이 서커 뜻이 호구라는 뜻입니다. 호구.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 주위 사람들 아무도 열심히 안 하는데 나만 열심히 해서 나 호구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반무임승차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호구되기 싫어 해가지고 나도 안 해버리는 거, 요게 반무임승차 전략이다. 그래서 이 사회적 태만을 막기 위해서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개인의 노력과 기여도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아예 공개해버리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의 역할이 팀 승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유의미성과 독특한 기여도를 강조하는 게 이 지도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응집력과 스포츠 종목입니다. 이 캐런이라는 사람이 이 집단 응집력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제 응집력과 사회 응집력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이 응집력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얘기한 게 이 캐런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요. 이 상호 협력 집단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응집력이 되게 좋아야겠죠. 상호 협력이니까 나 혼자만 잘해서 안 되고 뭔가 다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플레이가 실시간으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 축구, 농구, 배구 같은 게 이제 상호 협력 집단이 되겠습니다. 매우 높은 응집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과제 응집력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반응 집단 같은 경우에는 각자 독립적으로 이제 수행하고 점수만 합산하는 거. 그래서 뭐 양궁, 사격, 볼링 같은 거. 그래서 낮은 수준의 응집력으로도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바라보는 세 가지 기본 접근법이 있습니다. 특성적 접근은 뭐냐면 특성, 변하지 않는다, 타고난다 라는 거죠. 위대한 리더는 타고난다 라고 보는 게 특성적 접근이고요. 행동적 접근은 잠깐 리더십은 타고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하면 리더십 좋아질 수 있어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요. 상황적 접근은 완벽한 리더십은 없어. 상황에 따라서 딱 맞는 리더십이 다 달라라고 보는 게 요새 이제 보는 상황적 접근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들러라는 사람이 상황 부합 이론을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황의 어떤 유리성, 호의성을 얘기합니다. 이 상황이 리더에게 얼마나 유리하냐에 따라서 이 통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황이 이제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쁠 때는
과제지향적 리더가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성과부터 내고 얘네들 통제하자라고 보는 거죠. 상황이 뭔가 어중간해 중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면 이제 관계지향적 리더가 더 좋다라는 거죠. 팀원과 관계를 다지는 게 뭔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는 구성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리더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 구성원들이 능력은 없어. 근데 의지까지 없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 초보자들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지시형의 리더십이 더 좋다라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알려주고 다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나의 어떤 구성원들이 능력은 없어. 근데 의지는 막 엄청 충만해. 막 열정맨들이야. 그러면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설득형 리더십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의 팀원들이 능력은 다 좋아. 근데 뭔가 의지가 부족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태기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의사결정에 더 너 참여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막 물어보고 참여시키는 거. 참여형 리더십이 좋게 되고요. 내 그 팀원들이 능력도 좋아. 뭐 동기도 다 잘 돼 있어. 의지도 충만해. 라고 하면 그냥 다 위임을 해버리는 거죠. 야, 니네들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해버리는 거. 위임형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이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은요. 목표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사람이 참 리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팀원이 목표에 잘 도달하도록 길을 닦아주는 사람. 그래서 지시형, 지원형, 참여형, 성취지향형 뭐 이렇게 나뉘어지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첼라 두라이의 다차원 리더십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세 가지 행동의 일치성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규정된 행동이 있고, 요거는 이제 상황이 리더한테 요구하는 행동, 그 다음에 선호된 행동은 선수들이 리더에게 바라는 행동이고요. 실제 행동을 리더가 찐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때 선수의 수행과 만족도가 최고로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리더가 규정된 행동만 엄청 막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황이 리더한테 요구되는 행동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우승을 해야 돼, 1등을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이 리더가 나는 그럼 1등 해야 되니까 스파르타로 시켜야지 라고 막 해버리면 이 팀원들의 어떤 성적은 어쨌든 성적은 좋아지겠지만 팀원들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팀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선수가 리더한테 바라는 그런 행동, 선수가 원하는 것만 정말로 막 해버리는 리더가 있다? 뭐 맨날 어떤 관계 어떤 개선만 위해서 뭐 끝나고 술 마시고 뭐 끝나고 노래방 가고 뭐 이렇게 한다 하면 선수들은 즐겁겠지만 이 성적은 곤두박질 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잘 맞아떨어지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첼라 두라이가 말하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리더십에서는 이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아예 그냥 계약 관계, 보상과 처벌 이렇게만 이제 뭔가 딱딱한 관계로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변혁적 리더십은 내적 변화,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리더들. 그래서 선수의 어떤 가치관을 바꿔서 한 개 이상의 성과를 이렇게 내게 하는 내적 동기 중심의 리더십 이론이 변혁적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강화와 처벌입니다. 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적이라는 말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수학의 마이너스처럼 무언가를 빼준다, 제거한다라는 뜻임을 얘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이제 강화시키고 처벌을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겠죠. 내가 어떤 강화를 시킨다, 처벌을 시킨다 이거를 이제 잘 구별하시려면 어떤 걸 이렇게 강화시키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 선수를 웃게 해주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는 이 선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처벌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이 선수를 괴롭히고 싶어, 울리고 싶어, 난 못되게 할 거야, 아예 울리고 싶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극을 추가하는 거가 이제 정적인 형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뭔가를 빼주는 거, 요게 이제 부적인 형태가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정적 강화를 시킬 거예요. 내가 이 선수를 웃게 해주고 싶은데 뭔가를 줘서 웃게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싫은 거 주겠어요? 좋은 거 주겠어요? 당연히 좋은 걸 줘가지고 이 사람한테 웃게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좋은 것을 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골 넣으면 뭔가 칭찬을 한다거나 어떤 보상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부적 강화예요. 내가 얘를 웃게 해주고 싶은데 뭔가를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싫은 걸 빼줘야 얘가 웃겠죠. 그렇기 때문에 싫은 거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 골 넣으면 훈련 1시간 면제시켜줄게. 뭐 이런 것들, 너 청소하지 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적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벌입니다, 여러분. 자, 처벌. 난 얘를 괴롭히고 싶어, 울리고 싶어. 뭔가를 줘서 울려야 되니까 당연히 싫은 것을 줘서 울려야겠죠. 그래서 야, 너 지각했어? 운동장 10바퀴 뛰어. 이런 것들, 싫은 것을 주는 게 정적 처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적 처벌입니다. 내가 얘를 울리고 싶은데 뭔가를 빼줘서 울려야 된다? 좋은 거 빼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뺏는다. 지각하면 주전의 어떤 출전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부적 처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맥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미끼로 써가지고 하기 싫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애들한테 많이 쓰는 전략이죠. 너 오늘 책 30분 읽으면 뭐 컴퓨터 게임 1시간 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프리맥 원리가 되겠습니다. 행동 수정의 전략 4가지입니다. 조형법입니다. 쉐이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접근을 시켜서 단계별로 강화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한 번에 배우기 어려운 복잡한 기술을 잘게 쪼개서 하나씩 성공할 때마다 칭찬을 해주면서 최종 목표까지 끌고 가는 거, 쉐이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모양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모양, 뭐 점점 이제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완벽한 모양으로 만들 때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들을 조형법이라고 합니다. 용암법은 뭐냐면 페이딩,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점진적으로 감소를 시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자전거 배울 때 처음에 4발 자전거 뒤에 보조바퀴 2개 달고 이제 배우잖아요. 그거를 이제 떼어내듯이 처음에는 뭐 코치가 직접 잡아주다가 선수가 익숙해질수록 점점 그 도움을 줄여나가서 스스로 하게 만드는 방법을 용암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속어입니다. 무관심, 반응을 안 하는 게 이제 이 속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할 때 이제 혼내는 것도 이 사람이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나쁜 행동을 막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너가 나쁜 행동 했어? 그냥 무시할게. 아예 철저하게 무시하는 게 이 속어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무시당하면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더 폭발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무시를 해야 이게 이제 효과가 내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타임아웃은 아예 격리,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환경에서 강제로 빼내서 벤치나 생각하는 의자, 요거 어렸을 때 많이 하지 않았나요? 이런 것처럼 격리하는 방법이 타임아웃,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적 처벌의 일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촉진의 개념입니다. 왜 남이 있으면 왜 이렇게 긴장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3대 핵심 이론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윤스라는 사람은 단순히 이 타인은 옆에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본능적으로 나의 각성이 올라가고 평소 가장 익숙한 행동이 튀어나온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얘는 타인이 있으면 우세 반응이 튀어나온다. 요게 이제 되고요. 코트렐의 평가 염려 이론입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나의 긴장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나 저 사람한테 어떻게 평가가 될지 두려워, 불안해, 이렇게 각성이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샌더스의 분산 갈등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주의 분산, 인지적 갈등을 얘기합니다. 뭔가 운동에 집중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뭔가 관중을 쳐다볼까 라는 마음 사이에서 이 주의가 분산되고 갈등을 겪기 때문에 각성이 올라간다라고 봤습니다. 이 관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이 있을 때 누가 잘하고 누가 망하는가에 대해서 이 자연스라는 사람의 우세 반응을 이제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연스 이론은 뭐였냐면 각성이 올라간다, 긴장을 하게 되면 내 몸에 가장 깊게 밴 그런 습관들이 그냥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밴 습관들이 뭐겠어요? 이 엘리트 선수들은 가장 잘하는 그런 동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중 효과가 있어서 각성 수준이 올라가면 내가 잘하는 게 튀어나온다, 엘리트 선수들은. 근데 초보자들은 깊게 밴 습관이 뭐겠어요? 뚝딱거리는 게 이제 초보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성이 올라가면 나의 뚝딱거리는 반응이 우세 반응이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온다라고 본 게 이 자연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비 현상입니다. 관중의 시선이나 엄청난 압박감 때문에 평소에 어떤
생각 없이도 잘 되던 동작이 갑자기 그냥 멈춰버려서 백지처럼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마비 현상이 되겠습니다. 홈 경기에 이제 이점과 함정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게 홈구장에서 경기하면 이제 승률이 높다라는 현상이 홈 어드밴테이지인데 너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게 기대나 압박으로 작용하면 오히려 좀 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회성 발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격성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적대적인 공격과 도구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적대적 공격은 아예 목적 자체가 이 상대한테 내가 해를 줘야지, 나쁘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적대적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상대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 보복성으로 태클, 주먹질하는 게 해당이 되고요. 도구적 공격은 어떤 외적인 보상이나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하는 공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출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일부러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득점 찬스를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파울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이런 공격성에 대해서 이론을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물학적 본능 이론입니다. 공격성은 타고나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은 그 공격 에너지가 쌓이면 스포츠를 통해서 이를 합법적으로 분출해야 속이 후련해진다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주장한 게 이 생물학적 본능 이론이 되겠습니다. 좌절 공격 가설은 아예 내가 좌절을 겪으면 무조건 공격성이 튀어나온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막히면 무조건 때린다. 득점을 실패하거나 목표 달성에 어떤 좌절을 받으면 100%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 좌절 공격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반두라라는 사람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뭔가를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사회로부터. 그래서 공격성은 본능이 아니라 보고 배운 거야. 관찰과 모방의 결과이다. 그래서 이 반두라라는 사람은 이제 내가 만약에 반칙을 했는데도 심판이 뭔가 그냥 넘어갔어 라고 하면 이거 뭐야, 이거 해도 되나 보다, 그냥 넘어가네 라고 학습이 돼가지고 다음번에 또 그 행동을 한다라는 게 이 반두라가 얘기한 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서 촉발 이론은 뭐냐면 수정된 좌절 공격 가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야, 좌절됐다고 무조건 때리는 거 아니야. 일단은 좌절을 했지만 주변에서 뭔가 나를 자극하는 물질들이 있다? 라고 하면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좌절을 당했어. 근데 주변에 어떤 도발하는 관중이나 어떤 거친 분위기, 뭐 그런 공격적인 단서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나를 자극을 해가지고 내가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게 이 단서 촉발 이론, 수정된 좌절 공격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덕성 발달 이론을 얘기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아까 우리가 그 이드랑 초자아가 싸운다라고 했죠. 그 초자아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도덕성이 형성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두라라는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뭔가 사회적으로 학습된 거야. 누가 어떤 롤모델을 보고 내가 학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덕성이 발달된 거야 라고 봤고요. 피아제와 콜버그는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서 도덕성도 단계별로 발달했다라고 봤습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이제 특수한 도덕성 개념이 있습니다. 게임 추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중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도덕적인 기준이랑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의 도덕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사람을 그냥 발로 차버리면 그거는 범죄지만 축구에서는 뭔가 이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합리화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게임 추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덕적 이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저지른 비도덕적인 행위, 거친 파울이나 부상을 유발한 그런 거를 이건 우리 팀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어 라고 정당화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피하는 그런 현상을 도덕적 이탈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운동 심리학입니다. 자, 운동의 어떤 심리적 효과를 설명하는 6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왜 운동을 하면 우리가 왜 기분이 좋지? 이런 거를 얘기한 가설이 있습니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열 발생 가설입니다. 운동으로 인해서 몸에 열이 나면 내가 그 자극을 받아서 근육이 뭔가 이완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찾아온다는 가설입니다. 모노아민 가설입니다. 무슨 아민 뭐 이런 게 나오면 어떤 세로토닌, 도파민 뭐 이런 물질들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노아민계 물질이 뿜어져 나와서 우울증과 불안을 치료한다는 가설이 모노아민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적 강인함 가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소
아예 내가 운동을 통해서, 운동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몸을 힘들게 단련을 해두면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는 이 정도는 뭐 끄떡없어. 나는 더 힘든 운동도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내성, 맷집이 생긴다라는 가설이 생리적 강인함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 심리 이론을 또 설명한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계획 행동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피시바인과 아젠의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출발해서 이 아젠이라는 사람이 이제 완성한 이론인데요. 이 합리적 행동 이론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인 어떤 동물이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어떤 태도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인 주관적 규범만 있으면 무조건 행동을 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이 좋아. 근데 주변 사람들의 어떤 가족들도 그 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지지를 해줘 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내 의지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지도 있지만 내 의지에 따라서도 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운동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으로 안 되는 그런 제약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계획행동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마법의 카드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기 효능감과 비슷한 개념으로 방해물, 어떤 야근, 아니 뭐 비가 와서 추워서 뭐 이런 그런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나는 내 운동을 계획을 통제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으면 나는 행동을 한다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로차스카라는 사람의 변화 단계 이론, 요게 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고 습관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5단계로 나눈 이론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6개월 이내에도 운동을 시작할 생각이 없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 밖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관심 단계입니다. 내가 6개월 이내에는 운동을 시작할 생각이 있다. 요게 이제 관심 단계가 되겠습니다. 준비 단계는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지만 뭐 한 달 이내에는 내가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행 단계는 이제 규칙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6개월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한 지 6개월이 넘으면 유지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단계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생태학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운동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안 돼. 환경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싶고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나 운동을 하러 나가고 싶지만 내 주변에 헬스장도 없고 마땅히 운동할 것도 없다라고 하면 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받쳐줘야 된다. 굉장히 이제 나를 둘러싼 다층적인 구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 대인관계, 그 다음에 조직, 지역사회,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사회 생태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건강 신념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어떤 나의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나 이제 운동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건강 신념 모델이 되겠습니다. 운동 실천의 중재 전략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의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가에 대한 분류입니다. 첫 번째, 정서적으로 지지를 주는 거예요. 힘들지?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구적 지지입니다. 아예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헬스장 그 돈을 내준다거나 아니면 너 운동해. 내가 집안일 다 할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정보적 지지는 아예 이제 조언이나 피드백, 어떤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스쿼트 자세를 이렇게 교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 동반 지지는 같이 하자 해주는 거. 비교 확인 지지는 남과의 어떤 비교, 정상인지 확인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록이랑 내 기록을 비교하면서 나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지를 얻는 게 비교 확인 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수정 전략과 인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수정 전략은 나의 어떤 생각보다는 환경과 보상 처벌을 조작해가지고 행동을 유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결석을 안 한 회원한테 어떤 회비를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뭐 내 기록까지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 게시판에 이렇게 순위나 뭐 이런 것들을 게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행동 수정 전략이 되겠습니다. 인지 전략은 나의 이제 인지를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난 운동신경이 없어 라는 생각보다는 나 조금씩 늘고 있구나. 나 잘하고 있네? 라고 하면 이제 운동을 더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의사결정 전략은 아주 이거는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운동의 어떤 좋은 점, 이익, 비용 뭐 이런 거를 다 따져가지고 보는 거. 내적 동기 전략은 이제 내 스스로 어떤 운동 강도나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의 뭐 핵심 기술이 있죠. 일단 뭐 라포를 형성을 하는 거 가장 상담의 가장 그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가, 나랑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상담이 결정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경청해 주는 거. 그래서 이 경청이라는 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끄덕끄덕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수동적인 경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고개도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고, 아 그러면 지금 본인이 하신 말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다라는 거죠? 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요약을 해준다거나 그런 걸로 뭔가 공감을 해주고 지지를 표현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경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눈 맞춤, 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 신뢰 형성하는 거,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이 사람의 경기를 항상 보다도 이 선수의 심리적 건강이 무조건 우선이다. 전문적으로 다 책임을 진다. 이거는 이제 그거죠. 나의 전문성 영역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처리해야 됩니다. 내 어떤 능력을 벗어나는 걸 있어서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형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문 영역 내에서만 상담을 해야 되고, 능력을 벗어나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되면 다른 전문 기관에 넘겨야 한다. 이중관계를 회피한다. 그래서 어떤 사적인 관계 절대 맺으면 안 된다. 경계 설정. 그래서 지도자랑 이 심리상담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심리상담사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지 운동을 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지도자 역할이라는 겁니다. 비밀보장 원칙입니다. 절대 비밀이고요. 단 예외가 되는 형태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긴 시간 우리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개념을 다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 개념이 되게 많고 막 이론도 많고 하지만 여러분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강의만 들으시면 모든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핵심 개념을 잘 정리를 하시고 기출문제까지 풀어보시면서 문제 전략적으로 잘 푸는 방법까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